반갑습니다. 무지경영 박사님입니다. 날은 더운데요. 이제 가을 하늘 모양빛을 이제 나타내더라고요. 또 이제 9호 주말에 이제 내일부터 이제 9호, 10호 태풍이 또 올라온다고 하니까 뭐 남해안 쪽이나 동해안 쪽에 좀 온다고 하네요. 근데 이제 그게 두 개 다 도쿄로 간대. 도쿄로. 그래서 하여간 선수들이 무사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고, 또 내일이 뭐죠? 입추예요. 입추. 이제 가을이에요. 오늘 가을이고 이제 말복 지나고 이제 이번 주말 지나면 열대야도 없어진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생활에 쾌적하실 것 같고,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또 오늘 또 열심히 공부를 해보자고요. 그래서 이제 염소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이책인데, 그럼 염소는 언제부터 썼느냐? 우리가 이제 뭐 우리 대한민국에서 썼느냐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상수도를 이 61페이지에 보게 되면 상수도를 정하기에 염소가 실험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890년대 후반이다. 벌써 1800년대 19세기부터 사용을 했던 거죠. 1910년대 염소 처리는 폭넓은 호응을 받았고, 1930년대에는 유기물을 죽이는 것이 물을 사용하는 시점에 유기불순물과 화학적으로 반응하는 데 필요한 양 이상의 잔류염소가 남아있는 것을 달려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결국 영국에서도 굉장히 콜레라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았었는데 원인을 몰랐어요. 뭐 동물이 그랬다, 별 얘기를 다 했었는데 역학조사 끝에 한 우물에서 물을 길러다 먹은 사람들이 몽창당 그 콜레라에 전염됐던 사례들 때문에 이제 물 때문에 전염이 됐다라는 거를 사람들이 인지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 속에 있는 그런 균들을 죽이기 위해서 염소를 사용하기 시작을 했던 거죠. 1890년대 후반부터요. 만성 질환이 진행되는 데는 10년에서 20년 정도가 걸린다는 사실로 볼 때 결국 상수도 염소 처리가 도입된 것과 심장 마비가 시작되고 증가된 것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 명확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현대인들이 많이 질병으로 고통받는 것들이 급성은 절대 아니거든요. 급성이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세균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걸리는 게 급성인 거고요. 만성, 대부분 만성이거든요. 고혈압, 당뇨, 이런 것들은 전부 만성 질환이에요. 근데 이 만성 질환이 나타나는 것은 짧게는 10년, 길게는 20년이 걸려야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어떤 병에 걸렸다는 것은 짧게는 10년, 길게는 20년 전부터 해왔던 생활 습관 때문에 내가 병에 걸린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한순간에 약 하나를 먹었다고 해서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절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물속에서도 이런 것들이 우리가 10년, 20년을 먹어온 뒤에 이렇게 병이, 심장질환이 걸리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되는 것이 명확해진다고 이제 이 박사님이 얘기하는 거죠. 프라이스 박사님이요. 염소 이론에 비춰보면 19세기 영국에서 포화지방이 매우 높은 식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많았음에도 심장마비가 왜 없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 그러니까 포화지방을 그렇게 많이 먹었는데도 심장질환이 없었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심장질환이 늘어났느냐? 그 염소를 사용하고 물에 염소를 사용한 이유부터 그런 게 아닌가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64페이지에 보게 되면 샘물이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샘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미네랄이 많이 함유된 물을 얘기하는 거죠. 어릴 때 시골에 가서 오물물 뜨면은 좀 빡셌죠. 씻고도 비누칠을 해도 잘 벗겨지지도 않고 이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샘물을 마시는 사람들에게 관상동맥 심질환이 덜 발생하는 이유는 염소와 물에 함유된 이온들이 반응을 일으켜 생물학적으로 해가 없는 염화물을 만들기 때문이다. 이 얘기는 뭐예요? 결국 미네랄이 충분히 있는 물들은 염소를 중화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참 슬픈 얘기긴 한데 뭐 하여간에 슬픈 얘기들이 많죠. 그럼 미네랄이 살아있어야 되는데 미네랄을 걸른 물들, 물론 거기서 염소도 걸러주긴 하지만 결국 미네랄을 다 걸러버린 물들이 우리 몸에 어떤 이득이 될까 한번 생각을 깊이 해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65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미국 의학협회 저널에 실린 한국전에서 사망한 미군의 관상동맥 질환 발생 기전이라는 연구 결과를 보면 사망자의 평균 나이는 21.1세였는데
그들 중 75%가 동맥경화증의 징후를 보였다고 합니다. 20대 초반인데도 동맥경화 증상을 보였다는 거죠. 과연 그럼 그들이 그래 고지방을 먹었다 하더라도 20대 초반에 껴서 그걸로 심장질환으로 죽을 확률이 그렇게 높아진다는 건 사실 의심스럽다는 얘기거든요. 67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수술이나 부검을 통해 얻는 표본 추출물을 살펴본 결과 합성혈관 이식편에서 그러니까 그 합성혈관이라는 건 뭐냐면은 인공으로 만든 혈관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동맥경화증이 나타났다는 거죠. 이는 매우 흥미로운 결과도 더러운 고무나 금속 표면에 유석이라는 퇴적물이 쌓이는 것과 비슷한 현상이다. 이게 뭐라고요? 물을 했을 때 두 경우 모두 염소가 있는 표면 위에 지방과 콜레스테롤을 함유한 액체가 흘러가면 표면에 퇴적물이 생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염소가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킨다라는 거죠. 뭐요? 심혈관계 질환을요. 만든 혈관에도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아까 그 얘기한 그 연구에서요. 그래서 혈관벽에 쌓이는 걸 죽종이라고 하죠. 죽종. 이것들이 생겨서 이제 내벽이 압력이 높아지는 거죠. 막히는 거죠, 점점. 그게 동맥경화증인 거고요. 68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음식물로 지방을 섭취하는 것과 동맥경화증 사이에는 크게 관계가 없다는 것을 강하게 시사한다라고 해놨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연구 결과가 어떤 것들이 나와 있냐면 고지방을 먹을수록 동맥경화가 안 일어난다는 연구 결과가 최근에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근데 우리들은 고지방을 먹으면 어떻다고 생각을 해요? 동맥경화, 심장질환이 일어나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된다고 자꾸 두려워하죠. 근데 실질적으로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으로 갔을 때 지금 만성적인 비만이라든지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그 인슐린 저항증이라든지 인슐린 저항증이라든지 렙틴 저항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을 가지고 갔을 때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책들은 뭐 되게 많거든요. 지금 근래에 나온 책들 중에서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뭐 신석기 시대나 구석기 시대 식단으로 돌아가자. 그건 대부분이 지방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섭취하자. 인류는 우리 구강구조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뭐 곡물을 먹게 안 돼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지금 계속 연구들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 옳은지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되게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또 그렇잖아요. 다이어트를 할 때 저탄 고지가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어떤 또 연구에서는 고지방을 먹게 되면 심혈관계 질환을 일으켜서 심장 질환에 위험하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사실 정확한 지식이 없는 분들은 되게 헷갈릴 수 있어요. 헷갈릴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각자가 좀 노력을 하셔야 돼요.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현대인들은 거짓 그런 거에 대한 노력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냥 유튜브 뒤지면 다 나오니까 그리고 좀 신빙성 있게 얘기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게 맞는 것 같으니까 계속 따라가는 경향이 되게 강하거든요. 근데 결국 그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전체적인 흐름은 뭐냐면 고지방이 심혈관계 질환을 일으키지 않는다 쪽으로 연구는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슬픈 게 뭐예요? 제가 종종 강의를 할 때도 그렇고 대학원에서 강의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아스피린이 굉장히 좋은 약이긴 하죠. 그런데 이제 왜 좋은 약이냐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부작용이 제일 적기 때문에 가장 좋은 약이거든요. 그런데 그 아스피린조차도 2000년이 되기 전에는 임산부들이 먹어도 안전하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2000년이 되면서 아스피린이 기형아를 유발한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임산부한테는 금지를 했습니다. 그럼 그 전에 70년도, 80년도, 90년도에 아스피린을 먹은 임산부들은 어떡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만성질환들은 20년, 30년이 흘러야 그 결과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대표적인 게 뭐였어요? 탈리도마이드였죠. 탈리도마이드는 1960년대인가 50년대 유럽 쪽에서 연구가 나온 게 뭐냐면 유산을 방지해준다. 입덧도 좀 덜어주고 유산을 방지한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산모들이 탈리도마이드를 복용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탈리도마이드를 복용하고 아이들이 출산했는데
전부 팔과 다리가 없는 아이가 태어났었죠. 그게 탈리도마이드의 부작용이었거든요. 그래서 판매 중지가 되고 다 회수 조치가 됐었는데 그러면 그 태어난 아이들은 어떡하라는 거예요? 누가 책임지냐는 거죠. 제약회사가 책임을 지나요? 아니면 뭐 어떻게 하나요? 그런 것들은 각자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생각이 되게 강합니다. 그렇다고 음식물로 섭취한 지방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와 동맥경화증 발생에 아무런 관련도 없다는 얘기는 아니다. 맞아요. 전혀 관련이 없다는 얘기는 아닌데 그게 주는 아니라는 얘기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동맥경화증이 발생하는 데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관여한다. 특정한 식이요법, 운동, 흡연 등도 어느 정도 중요성을 띈다. 적어도 마시는 물에 함유된 염수에 노출된 상황에서 동맥경화증이 진행되는 속도가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속의 염소나 이런 불순물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써야 되는 게 뭐냐면 정수기라는 것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던 거죠. 정수기는 이제 다음에 또 제가 해드릴 건데 그래서 이제 70페이지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염소 이론의 실험적 증명해가지고 염소 이론을 증명하는 거예요. 실험으로 염소를 집어넣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그래서 나 역시 프라이스 박사님은 나 역시 실험 동물로 수탉을 선택했다. 닭으로 이제 실험을 하신 거예요. 참 불쌍하죠, 그죠?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게 무슨 대단한 권리라고 동물들을 가지고 자꾸 이런 실험을 하는지 참 모르겠어요. 되게 슬퍼요. 그렇다고 사람을 가지고 실험을 할 수 없으니까 하는데 맨날 무슨 뭐 동물이 무슨 죄를 지었나요? 동물 잡아다가 그런 실험들을 계속 하는지 좀 가슴 아픈 일들이 많죠. 75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수탉을 가지고 했는데 그 결론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학문헌에 보고된 자연 발생적 조류 동맥경화증은 사실 전혀 자연 발생적이지 않다는 것을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다. 우물물로 키운 농장의 닭들은 동맥경화 증세를 전혀 보이지 않는다. 미네랄이 풍부한 물로 자란 닭들은. 그리고 지방에는 어떻게 시골에서는 옛날 저희 어릴 때도 이렇게 외갓집이나 내려가 보면 닭들이 사실 막 마당에서 돌아다녔거든요. 산으로 들러. 그런 닭들은 동맥경화증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병이 잘 안 생겨요. 왜 그럼 동물들은 자연에서 살 때 병이 안 생기는지 아세요? 병이 생긴다라는 건 결국 사망이기 때문에 지들이 알아서 그래요. 자, 사자나 개나 호랑이도 그렇고요. 몸이 아프면 뭐 먹는지 아세요? 풀 뜯어 먹거든요. 사자나 호랑이라고 해서 전부 고기만 먹을 것 같지만 몸이 아프면 혹은 설사가 나면 지네가 알아서 풀을 뜯어 먹거든요. 그 자신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반면 염소로 소독한 도시의 상수도물을 먹은 동물은 동맥경화 증세를 보이고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주요 원인은 어느 곳에나 존재하는 염소로 소독한 도시의 상수도물이다. 뭐가요? 신장치랑 관련된 것들이 유일하게 그것만이 원인이라는 것이 아니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물속의 염소라고 프라이스 박사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의 실험 그룹에서 모두 염소를 섭취한 지 몇 주일 만에 이렇게 동맥경화가 다 일어났답니다. 닭들한테서.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그래 실험을 했으니까 물을 먹지 말라는 얘기냐? 그래서 이제 프라이스 박사님이 이제 실용적인 제안 해가지고 이제 몇 가지를 이렇게 해놓으세요. 그래서 뭐 샤워나 목욕을 하는 동안 피부를 통해 혹은 호흡을 통해 폐로 염소가 흡수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전화가 울려가지고 그러니까 전화가 왔어요. 쓰잘데기 없는 전화들 있죠. 02 요즘 02로 나 찾을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그래서 이제 피부로 들어온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는 경피독이라고 얘기를 하죠. 피부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들. 근데 단순히 샤워나 목욕뿐이 아니고 경피독으로 들어오는 것들은 염소가 뭐 섭취되는 것들은 뭐 되게 많을 수 있어요. 뭐냐면 피부를 통해서 들어오는 모든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거기에는 이제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은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계면활성제 때 빼는 거에 계면활성제가 들어가는 것들은 전부 피부를 통해서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계면활성제를 어디다 쓰느냐? 때를 베끼는 데 다 쓰는 거예요. 그럼 때 베끼는 건 뭐가 있을까요? 세제도 있을 거고, 우리가 먹은 그릇을 닦는 그 그릇 세제도 있을 거고, 또 양치하는 치약도 있을 거고, 우리가 두피를 감는 샴푸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들 전부 다 이 계면활성제가 들어가거든요. 계면활성제는 전부 피부를 통해서 다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염소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은 뭐 다 호흡을 통해서 다 들어올 수 있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뭐 이 얘기는 그런 거죠. 이분은 이제 정수기를 쓰라, 걸러 먹어라 이런 얘기들인데, 당신이 염소 제거 장치를 구매하려 할 때 모든 제조업체 판매는 왜 그들의 제품이 최고인지 다양한 이유를 제시할 것이다. 그렇지만 어디 잘 선택해라 라는 얘기예요. 이때 구매자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다른 물건과 마찬가지로 원하는 물건에 합당한 값을 치러야 하기 때문이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 값어치를 하는 것은 그만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자, 똑같은 20만원짜리 정수기하고 100만원짜리 정수기가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뭐 그 차를 폄하하는 게 아니고 지금 없어진 차니까 얘기를 할게요. 티코하고 벤츠가 똑같은 차죠. 똑같은 차면 아무거나 타도 되죠. 근데 왜 금액 차이가 나는지를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해요? 그냥 비싸서 싼 거 쓰는 거죠. 예전에 제가 건강 케어를 해드리던 그 어르신 한 분이 계셨는데요. 되게 재밌는 얘기를 그분하고 나눴던 기억이 있는데, 뭐냐면 이제 그런 거예요. 제가 처음 만났을 때 무릎이 너무 안 좋으셨어요. 관절이 퇴행성 관절염이었는데 글루코사민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 당시 이제 글루코사민이 되게 유행을 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글루코사민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이거 얼마 주고 사셨으니까 되게 싼 금액에 사신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샀냐고 그랬더니 홈쇼핑에서 그냥 사신 거예요. TV 보시다가 뭐 3달치가 뭐 3만 원 막 이래요. 매일 먹어도. 그래서 웃었어요. 어르신 글루코사민을 해드세요. 그랬더니 아파서 먹는데요. 근데 왜 싸다고 이렇게 많이 사다 놓으시면 이게 무슨 효과가 있겠냐고 그런 말씀 드렸던 기억이 있거든요. 프라이스 박사님도 얘기하잖아요. 그 염소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래야 사실 그렇잖아요. 되게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리미리 예방을 하면 좋은데 꼭 병이 나서 큰 돈을 들여야 되는 상황까지 사람들은 몰고 간다는 거예요. 너무 어리석은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요. 84페이지에 보게 되면 이미 진행 중인 동맥경화를 어찌할 것인가. 동맥경화가 이미 진행됐어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또 진행될 수 있는 염소를 막는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겠죠. 염소가 아니더라도 사실 활성산소가 굉장히 많은 동맥경화증을 일으키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항산화 영양소도 섭취를 해줘야 될 거고, 또 염소를 제거하는 아주 뛰어난 뭐 그런 정수기를 쓰시든지, 아니면은 뭐 또 그렇게 뭐 샤워기 이런 것도 다 쓰셔야 되겠죠. 그게 더 비쌀 것 같으세요? 아니면은 심장병 걸려서 병원에 가서 가슴을 열어서 스탠드를 받고 뭐 심장 수술을 하고 하는 게 더 쌀 것 같으세요? 각자가 생각하는 걸로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86페이지에 보게 되면 이미 생긴 동맥경화증을 거꾸로 진행하도록 하는 것은 당신이 염소로 소독한 오수를 마시면서 동맥에 퇴적물을 더 쌓아가고 있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쌓여있는 건 이제 제거를 해야 되겠죠. 자, 혈관벽에 끼인 거는 기름이에요. 콜레스테롤이란 말이에요. 기름은 뭐로 녹여요? 기름으로 녹이는 거예요. 그게 간단하잖아요. 세탁소에서 기름때 뺄 때 뭐 써요? 드라이 클리닝이라는 걸 하죠. 기름으로 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석유 냄새가 나는 거거든요. 드라이를 했을 때. 자, 그러면 우리 혈관벽에 기름이 많이 껴 있어요. 그러면 기름으로 녹여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오메가3 지방산을 많이 섭취하시면서 앞으로 들어오는 거를 차단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 차단을 안 하게 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좀 더 적극적으로 행동하라. 염소 없는 생수, 스프링 워터, 탈이온수, 증류수를 먹어라. 이제 프라이스 박사님은 증류수까지 얘기를 했는데 저는 증류수는 반대예요. 증류수라고 하는 것은 H2O거든요.
그거는 우리 몸에 해로워요. 정말 해롭거든요. 그러니까 증류수를 드실 때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레몬즙을 짜서 같이 넣어서 먹는다든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되게 많이 쓰는 게 역삼탑 정수기 때문에 정수기이기 때문에 대부분 뭐냐면 증류수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그 물을 오래 드시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오래 드시면. 왜? 미네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에 그 필터 있는 데 가면 그렇게 좀 뭐 이렇게 달달한 맛을 첨가해주는 그 필터가 있어요, 사실은. 그 안에 4개의 필터가 들어있는데, 정수기 때 제가 정수기 구조들도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그런 이제 필터 마지막에 그래서 뭐 야자수를 넣는다든지 해서 약간 맛을 느끼게 해주는 거거든요. 사실은 다 증류하게 되면 H2O는 아무 맛이 없거든요. 닝닝하거든요. 그래서 맛이 없게 느껴지기 때문에 마지막에 첨가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증류수를 먹는다라는 것은 우리 몸에서 있는 미네랄들을 다 뽑아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별로 바람직하지 않고, 증류수를 드실 때는 반드시 효소를 넣는다든지 오렌지를 짜서 넣는다든지 해서 만들어서 미네랄을 첨가하셔서 드셔야 됩니다. 비타민이나. 그리고 좀 더 나은 선택을 고려해보라. 계속해서 물을 사 먹을 것인지 아니면 정수기에 투자할 것인지 말이다라고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어떻게 지금 많이 하고 있죠? 대부분 정수기를 쓰죠. 대부분 정수기를 쓰고, 정수기도 못 믿겠다는 분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끓여 드시죠. 끓여 드시더라도 끓인 물은 사실 별 의미가 없는 물이거든요. 왜 의미가 없냐면 용존산소량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물의 첫 번째 조건이 용존산소량이거든요. 그래서 물속에 공기가 없는 것 같아도 물고기들이 다 숨쉬고 사는 거거든요. 물을 끓이는 순간 그게 없어진다고요. 또 물을 끓이면 어떤 단점이 있어요. 이건 정수기 때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오늘 갑자기 또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자, 그 안에 있는 중금속 이런 것들은 고농축이 되는 거예요. 물을 끓이면 증발되고 나머지 1리터에 있던 물을 1리터에 예를 들어 100이 10이라는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물을 끓여서 100이 90이 되면 같은 10은 그대로 나와 있거든요. 더 농축된 우리는 중금속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슬픈 가슴 아픈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11장에 되면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맹성 화학물질 중독과 미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맹성 화학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물속에는 염소 말고도 여러 가지 화학물질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뭐 한 2년 전 이 코로나 오기 전에도 이제 그런 얘기들이 신문지상에도 나오고 했지만, 대대적으로 나온 얘기들이 뭐예요? 대표적으로 그런 것들이죠. 약을 막 버린 것들이 다 수원지로 들어가서 그게 물속에 녹아 있었다. 항생제 성분들이. 근데 그건 역삼투압으로도 안 걸러졌다. 이런 얘기들이 신문지상에 났었거든요. 그런 것들이죠. 그러면 우리가 항생제만 그러겠냐는 거예요. 그럼 여성들이 먹은 피임약을 복용하고 볼일을 봤어요. 용변을 봤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도 다 수원지로 가서 정화돼서 우리 수돗물로 다시 나오는 건데, 그건 어떤 것도 걸러줄 수가 없어요. 필터로도 안 걸러진단 말이죠. 물론 걸러지는 정수기도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역삼투압 정수기로는 안 걸러지거든요. 그럼 그런 환경 호르몬이 들어간, 에스트로겐이 들어간 물을 우리가 섭취해서 우리 아이들이 성조 숙증이 일어나고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런 것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것뿐인가요? 그렇게 따지면? 그러면 암 환우들은요, 항암제 치료를 받고 음식을 먹고 용변을 봤을 건데 그것들은 또 다 어디로 간다는 거죠? 그건 다 따로 처리하는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프라이스 박사님이 얘기했듯이 정말 계속해서 물을 사 먹을 것인지 아니면 정수기에 투자할 것인지 고민해봐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결론을 내주는 건 아니고 각자 생각을 해봐라. 그럼 생수를 사 먹어야지 했더니 또 몇 년 전에 조선일보의 일면으로 되게 크게 났었죠. 그 소돼지 다 묻은 거, 구제역으로 다 묻은 것들이 포천에다 엄청나게 묻었는데, 비닐로 깔아가지고 묻었는데 그 침술수들이 어디로 갔다? 수원지로 들어갔는데 그 근방에 3개의 생수 회사들이 그 물을 펐다. 그 물로 들어갔을 거다라고 추측 기사가 나와요. 사실 그림까지 해서 다 났던 그건 조선일보 검색해 보시면 나오는 얘기들이거든요.
그럼 과연 그 생수도 정확하게 빨간 핏물이 흘렀던 것들이 물론 정화는 했겠지만 그 생수 안에 완전히 됐을까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나오네요. 88페이지에 기형아를 낳게 하는 탈리도마이드 얘기가 나오네요. 염소 섭취로 비롯된 여러 가지 문제는 적어도 60년 동안 전혀 의심을 받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이제 이분도 또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또 피곤하게 무슨 음모설이냐라고 하는데 기득권과의 대결이라고 아예 챕터를 또 비우셨어요. 이건 뭐 어쩔 수가 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본주의 사회니까. 이것도 또 이제 뭐 이것까지 뭐 제가 뭐 언급해드릴 얘기는 아니고 여기에 되게 재밌는 게 이제 92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불합리한 콜레스테롤 이론은 빈약한 증거를 토대로 수년간 받아들여져 왔다. 수년간이 아니죠. 수십 년간이죠. 그리고 매우 중요한 사실, 특히 동맥경화가 근대 서구 문명에서만 나타나는 질병임을 보여주는 증거들은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무시되어 왔다. 세계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유일한 이론의 타당성에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게 뭐냐면 콜레스테롤이 심장병을 일으킨다라는 엔젤키스 박사가 얘기했던 그 실험 결과도 되게 재밌는 거예요. 뭐냐면 토끼한테 계란 노른자를 먹인 거예요. 그러니까 동맥에 이렇게 끼더라. 그래서 이게 콜레스테롤이 위험하다라고 했던 것들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반박이 있었는데 받아들여진 거죠. 어디서요? 제약회사에서요. 그래서 저걸 녹이면 되겠다. 스타틴 계열의 약을 해서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약이 1위가 뭐예요? 스타틴 계열이죠. 콜레스테롤 저하제요. 그래서 지금 프라이스 박사님도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콜레스테롤이 잘못된 거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해가지고 13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86년 12월 7일 미국 환경보호 동물학자, 그러니까 독을 연구하는 학자예요. 피터 베르츠 박사가 미시건주 카슨빌 진료실에 있던 나에게 전화를 걸어 그들이 발견해낸 동맥경화의 정확한 생화학적 구조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었다. 그는 타액과 반응을 일으킨 염소가 특별한 화학 합성물을 만들어내는데 그 물질이 동맥 내벽에 쌓여 실제로 죽상판을 만들어내는 결과가 나온다고 했다. 타액하고 섞이는데 타액이 뭐예요? 침. 그럼 물은 어디로 먹어요? 우리가 물은 주사기로 만나요? 아니면 물로 먹나요? 입으로 먹나요? 입으로 먹죠. 입에는 뭐가 있어요? 침이 있죠. 얘가 섞이면 화합물을 만들고 죽종을 형성한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콜레스테롤 산화물은 일반적으로 인체 내에서 발견되지 않는다. 이 얘기가 뭐냐면요. 우리가 콜레스테롤이 많은 음식을 먹었다고 해서 그게 우리 몸속에서 인체 내에서 발견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때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사람들은 오징어 안 드시죠? 새우 안 드시죠? 콜레스테롤 수치 높다고요. 이것은 정상적인 콜레스테롤이 마시는 물에 함유된 염소와 결합해 산화한 결과다. 염소는 매우 강력한 산화제다라고 얘기를 해놓으세요. 산화되는 거예요. 산화. 염소가 아주 강력한 산화제라는 거죠. 그걸로 인해서 콜레스테롤이 LDL이 터져서 혈관벽에 들어붙는다는 얘기죠. 염소를 제거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얘기들. 그리고 이제 14장에는 관심 있는 시민으로서 당신의 의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행동하랍니다. 뭘? 요구하랍니다. 뭘? 순수하고 안전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정부에다 압력을 하는 얘기예요. 우리나라는 그게 좀 불가능하긴 하죠. 우리나라는 굉장히 물이 좋아요. 굉장히 좋고 염소도 하여간 적당히 알아서 잘 넣고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오는 동안에 이제 파이프에서의 이제 오염이죠. 근데 사실은 말은 이렇게 했어도 서울대학교에서 그 수자원학과에서 석사까지 받은 분이 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분이 이제 학부 다닐 때 수원지에 가서 공부를 한대요. 근데 이제 정확한 기준이 없대요. 그래서 그 관리하시는 분들이 삽으로
막 퍼서 넣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몇 살인지 규칙도 없고 막 넣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에이 설마 그럴 리가요 했더니 믿거나 말거나 해가 뭐 자기 본 얘기만 한다고 해서 제가 좀 근데 우리나라는 정확히 놓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려니 하시고 각자가 행동해야 되는 거. 염소가 위험하니까 정수기를 쓸 건지 생수를 계속 사 먹을 건지 각자가 하시고 행동하시라는 거예요. 정부한테 조금 더 요구를 하고 그런 규칙도 좀 마련해야 돼. 해달라고 요구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프라이스 박사님은. 그래서 이제 물속의 염소가 심장병의 이제 원인이다라는 얘기를 프라이스 박사님은 했는데 그럼 물속에 염소만 있느냐? 그건 아니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는 매일 독을 마시고 있다. 물속에 이제 어떤 화학 물질이 들어있는지에 대해서 다음 주에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